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남북국의 사이와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국이 무엇이냐? 바로 북쪽의 발해와 남쪽의 통일신라 두 개가 같이 있었죠. 이 시대를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바로 조선시대의 실학자였던 유득공이 저술했던 발해고라는 책에서 나왔어요. 이 얘기는 이따가 한 번 더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나온 그 용어를 차용해서 발해와 통일신라가 있었던 그 시대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북국 시대라고 하면요, 사실은 좀 그런 시대예요.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성향을 지닌 시대입니다. 아무래도 이 고대 시대 하면요, 굉장히 엄격한 신문제인 골품제가 있거든요. 그 골품제가 흔들렸던 시대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던 인물이에요. 바로 장보고. 사실은 이 인물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람인데요. 장보고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흥덕왕 때 청해진을 설치를 해서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지방 호족이었어요. 근데 이 장보고가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은 무려 왕위 계승권에다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다시피 신라 말에는요, 상당히 신라 하대에는 그 왕위 계승권도 복잡하게 흘러가고 피살당하거나 쫓겨난 왕들도 많고 단명한 왕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김우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원래는 왕위 계승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위 계승권이 있었던 김우징이 왕위 계승 그 싸움에서 패배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쳤냐면 바로 장보고가 있는 청해진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도망을 와가지고 장보고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나를 좀 한번 도와달라. 나 도와줘가지고 내가 왕이 되는데 도움을 주면은 내가 진짜 한턱 크게 쏠게. 자, 그러자 장보고가 김우징을 도와서 중앙 정부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왕이었던 민해왕이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김우징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신무왕이 돼요. 신문왕이 아니라 신무왕이 됩니다. 그리고 김우징은 약속대로 장보고한테 엄청난 특혜를 베풀어줘요. 자, 그런데 사실 둘 사이에 미략이 있었어요. 어떤 미략이 있었냐면은 나중에 장보고의 딸과 자기 집안과 결혼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장보고는 호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보고를 자기 집안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주겠다, 사실상 진골 귀족으로 올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밀약을 한 건데, 신무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문성왕이 왕이 오르자 장보고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니, 전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거 언제 지켜줄 거냐, 슬슬 이제 내 딸하고 좀 결혼할 때 되지 않았냐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문성왕이 처음에는 오케이 하려고 그랬어요. 나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진골 귀족들의 반발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움을 줬어도 그렇지, 어딜 감히 지방 호족 따위가 감히 지금 왕실과 지금 혼인관계를 맺는다고? 지방 호족이 지금 진골 그 범주 안에 들어온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면서 반발이 좀 커지자 문성왕이 결국에는 이거를 캔슬을 해요. 야, 근데 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야, 미안하지만 그거 못하겠다. 그러자 장보고가 화가 잔뜩 납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급할 때는 나한테 와가지고 도움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더니 그때 약속을 이렇게 헌시작처럼 어떻게 접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장보고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자 결국 문성왕이 좀 이제 불안한 거예요. 저러다 장보고가 진짜 또 뭔가 쿠데타나 이런 거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사실상 장보고의 힘으로 자기가 왕이 된 건데, 자기 집안이 그렇게 왕이 됐던 건데, 그럼 반대로 장보고가 자기를 공격해오면 이거 막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문성왕이 염장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보고를 암살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장보고는 파란만장한 삶을 끝내게 돼요. 결국 장보고도요, 좀 씁쓸한 얘기긴 하지만 당시 골품제 사회의 그 틀을 완전히 뒤엎거나 벗어나지는 못했던 인물이에요. 끝내 그 한계 속에 갇혀있다 죽었던 인물인데, 한 가지 획기적인 건 뭐였냐면은 장보고가 지방 호족 출신으로 중앙정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최초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즉 신라 골품제 사회의 근간을 흔들었던 그 시초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라고 하면은 장보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신라 이 남북국 시대의 사회는요,
옛날 고대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비도 되지만 그 정비된 것들이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맞이하기도 해요. 과연 이 남북국 시대의 사회와 경제는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역사의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국 시대의 사회를 놓고 보면요, 통일신라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왕의 세습은요, 이거는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얘기예요. 신라 중대와 하대가 어떻게 갈라지냐라고 했을 때, 중대는 무열한계의 김씨, 같은 김씨지만 무열한계의 김씨가 차지를 했고, 하대는 뇌물계의 김씨가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반개예요. 사실은 뭐 본인이 뇌물계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진짜 그게 뇌물계인지 어쩐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건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크게 둘로 갈라진다고 했어요. 무열한계 김씨가 차지했던 구간이 신라 중대, 그리고 뇌물계의 김씨가 차지했던 구간이 신라 하대로 이렇게 나뉘어지더라. 자, 그 다음에 귀족들은요, 어떤 생활을 했냐면은 당과 아라비아하고도 거래를 했었는데, 그 지역에서 수입한 사치품을 사용했고, 수도 근처에 대저택을 소유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금입택이라고 합니다. 이 금입택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저택이 뭐 있냐면 바로 김유신의 저택이에요. 거기에 또 우물이 또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자, 이런 이제 대저택을 소유하면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삶을 향유했었고요. 평민들의 경우에는 뭐 자영동도 있었지만 소장농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층민도 있었고, 이 하층민들의 경우에는 어디에 거주하며 살았냐면은 향과 부곡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거 중요합니다. 향소 부곡이 아니라 향부곡이에요. 향소 부곡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거고, 향 부곡은 통일신라 시대에도 있었어요. 즉 결정적으로 소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소라는 개념 자체가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거고, 향 부곡은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향소 부곡이 아니라 향 부곡이에요. 자,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이 삼국을 하나로 아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을 개편하죠. 신문왕 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구주 오소경. 근데 이 구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원래 신라 지역의 3주, 그 다음에 옛 백제 지역의 3주, 그리고 옛 고구려 지역의 3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조직도 구서당으로 개편을 했는데, 이 구서당 역시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 그리고 말갈인까지 민족들을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아우르는 모습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의 지배층과 옛 백제의 지배층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이들한테 뭐 김씨성을 하사해주기도 않고, 그 다음에 신라 진골 귀족의 그 세력으로 편입시켜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들을 한데로 아우르는 민족 융합책, 바로 김유신이 말했던 삼한일통 정신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신라 말에는 혼란기가 오게 돼요. 원정과 애노의 난처럼 민중봉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최치원같이 굉장히 유능했던 그런 육두품들은 우리 이제 더 이상 이 골품지에 못 따르겠다 하고서 차라리 누구한테 붙겠다, 호족한테 붙겠다라고 하면서 이 골품제의 모순이 극대화되면서 육두품들이 반신라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느 쪽으로 붙냐면 바로 호족들과 붙으면서 호족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뭐 궁예라든지 견훤이라든지 왕건이라든지 다 이런 호족 계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발의 지배층은 왕족인 대씨, 대조영이 대씨니까 당연히 왕족이 대씨고, 그 다음에 귀족으로는 고씨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왕족들이 상당수 이쪽에 편입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로 고구려계 출신들이 지배층을 차지하고 있고요. 말갈족의 경우에는 평민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 중에서 뭐 일부는 또 지배층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말갈족이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 이제 완전히 다 피지배층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로 어디를 장악하냐면은 촌락을 장악하면서 촌주, 즉 촌락의 수령 노릇을 하게 되죠. 발의 사회 기풍은요 되게 복잡해요. 일단 고구려의 풍속과 유사하지만 당의 문물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의 문화도 굉장히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갈족이 있어요, 또 안에 내부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갈족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도 나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되게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발에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부부 합장묘가 있다. 일단 발에는 일부 일처제 사회였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권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부부 합장묘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세금과 토지 문제입니다. 일단 세금은요, 사실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조선까지 거의 비슷한 룰로 가기는 하는데,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은, 일단 조세에서 뭐가 특징이냐면 바로 생산량에 얼만큼 10분의 1을 징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10분의 1을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 똑같습니다. 삼국시대나 이때나 그 이후 고려든 조선이든 10분의 1은 가장 기본적으로 걷는 세금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 기준으로 했는지? 가호를 기준으로 했죠. 그죠? 삼국시대는 가호를 기준으로 걷었는데 이제는 뭘 기준으로 걷냐면은 바로 생산량을 기준으로 건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생산량을 기준으로 걷는다는 것은 지배 구조 방식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대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사람에 의한 사람의 지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오를 기준으로 인두세를 걷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세 사회로 넘어갈 때는 어떤 게 특징이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토지에 의한 사람의 지배라는 거예요. 토지를 기준으로,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다. 이제는 지배 방식, 그 구조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10분의 1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삼국시대에는 좀 이제 시대가 워낙에 이제 전쟁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좀 거둘 때 말이 10분의 1이지 좀 막 걷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10분의 1 좀 그래도 좀 지키면서 거둡시다. 좀 이런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곡물의 경우에는 촌락 단위로 특산물을 징수한다. 이건 특별하게 변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역의 경우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삼국시대는 몇 세부터 했냐면 바로 15세부터 했는데 이제는 몇 세부터? 16세부터 세금을 걷는 걸로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요역과 군역이죠. 몸으로 내는 세금. 그죠? 그렇게 이제 징발을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여전히 성인 남성 노동력을 징발하는 방식이죠. 요역은 공사판 노가다 동원되는 거고 이 시대는 건설업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군역은 말 그대로 군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성 노동력을 징발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특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민정문서라는 거예요. 이 민정문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금을 거두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그 지역에 인구가 얼만큼 되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 뭐고 그 다음에 또 인구도 또 연령별로 알아야 되죠. 군역 부과하려면. 그죠? 이런 것들, 토지는 또 얼만큼 있고 이런 것들을 적은 장부가 뭐냐면 바로 민정문서예요. 즉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각 촌락의 경제 상황을 파악한 문서를 우리가 민정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민정문서가 원래는 아마 전국적으로 있었겠지만 현재 우리한테 알려진 것이 뭐밖에 없냐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한데 바로 서원경, 청주에 있는 서원경 거만 우리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우리가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발견되냐면요, 일본 도다이사에 있는 정창원이라는 곳에서 발견돼요. 신라의 민정문서가 왜 일본에서 발견돼?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일제시대 때 가져간 겁니다. 자기들이 가져갔다가 하나가 공개가 된 건데 그 하나 공개된 거 가지고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작성은요 3년 주기로 촌주가 작성을 했어요. 참고로 이 촌주는 국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직은 국가에서 해당 각 지역에 관료가 파견되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 시점은 언제 오냐면은 한참 지나가지고 조선시대 가서야 그게 가능한 거고요. 이 촌주는 자체적으로 뽑은 거예요. 단 이런 일을 하는 대가로 돈을 좀 받긴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돈은 토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촌주 전답을 좀 받는 그런 구조로 가고요. 촌주가 작성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모르긴 해도 좀 주관적인 사심이 좀 있을 거야. 그죠? 동네에서 누가 좀 나한테 못되게 굴었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걔한테 어떻게 합니까? 세금 폭탄 때리는 거죠. 반대로 누가 나한테 잘 보여줬다, 그럼 좀 깎아주고, 아마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촌락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결국 뭐 때문이다? 이 세금 부과죠. 그 다음에 인구수, 인구를 일단 가호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눕니다. 상상, 상중, 상하, 그 다음에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그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남녀로 구별을 한 다음에 여기서 또 연령별로 또 나눠요. 왜 그러냐면은 총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도 중요하냐면은 정작 군역에 동원할 수 있는 남자의 수가 몇 명인가도 파악한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병무청 장부 그런 일종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축의 수, 그리고 토산물,
이거 말고도 유실수라고 해가지고 뭐 뽕나무는 몇 그루고 잣나무는 몇 그루고 이런 거 파악한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수치, 세금 걷는 데 있어서 근거 자료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정문서는요, 이따가 한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토대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토지제도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던 건데, 신문왕 때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죠. 순서상으로는 노급을 먼저 순서상으로 관료전을 먼저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덕왕 때는 정전을 지급했는데, 뭐 정전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뭐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의견은 분분하지만,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국가가 농민에 대한 그 토지 지배권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덕왕 때는 좀 한 걸음 후퇴해가지고 노급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경제생활을 놓고 보면 그래요. 수공업은요, 왕실 귀족이 수요품을 생산할 관청을 정비하는데, 이 관청 소속의 장인과 노비가 물품을 생산합니다. 자, 그리고 상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증설됐는데, 기존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동시라는 것이 있었어요. 동시 언제 만들어졌죠? 신라 지증왕 때, 그죠? 동시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 동시에 뭐가 추가되냐면은 바로 서시와 남시가 만들어지죠, 그죠? 서시와 남시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서 예전보다 상업이 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바로 서시와 남시가 추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더, 시장 감독한 곳 뭐였어요? 이름 동시전이었죠, 그죠? 동시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대당 무역은요, 공무역과 사무역이 활발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무역입니다. 삼국시대에는 아무래도 뭐 이제 공무역만 주로 하게 되다가, 이제는 사무역도 활발해지는데 주로 중국의 산둥반도, 양쯔강 하류로 많이들 진출을 하게 돼요. 신라인들이 당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건립이 되는데요. 외우실 때는 신라소, 신라방, 신라관, 신라원, 요거를 이렇게 소방, 관원, 요 순으로 외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이냐 했을 때, 신라방은요, 당에 건설된 신라인 거주지입니다. 뭐 굳이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코리아타운 비슷한 거고요. 혹은 뭐 신라촌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신라소는 당에 거주하는 신라인을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그리고 신라관은 당을 여행하는 신라인 전용 숙소고, 신라원은요, 당에 이주한 신라인들을 위해 건립된 사찰인데, 대표적인 것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적산 법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신라인들이 얼마나 많이 건너가서 살았으면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중국으로 진출을 많이 했다.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무역도 8세기 이후에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삼국통일 전쟁을 겪으면서 아무래도 뭐 좀 소원했어요, 관계가. 그죠? 일본과는 좀 적대 관계가 있다가 나중에 가서 일본이 더 급했어요. 일본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고립적으로 있을 게 아니라 좀 교류를 하자라고 하면서 통일신라하고 뭔가 이제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되죠. 발해하고 교류를 해봤자 발해는 너무 멀고,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것은 통일신라니까 통일신라하고 교류를 이제 트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본이 굉장히 열정을 보여줍니다. 어떤 열정을 보여주냐? 바로 신라와 통역간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기서 만든 것이 여거소라는 것이에요. 신라와 통역간을 양성하는 일본인들의 그 통역기관이 바로 여거소였다. 자, 그 다음에 청해진. 오늘 처음 시작할 때 한번 강조해서 설명했던 청해진이 설치가 되죠. 장보고가 완도에다가 청해진이라는 수군 기지, 해군 기지를 설치를 하면서 거기서 맹활약을 하죠. 해적들을 소통하고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야, 일본에서 중국으로 갈 때, 중국에서 일본으로 갈 때 그때마다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장보고는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남해의 무역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제무역항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바로 울산항입니다. 신라의 국제무역항으로 울산항이 있었는데, 이 울산항은요, 누구도 왔냐면 이슬람 상인들, 즉 아라비아 상인들까지도 이곳에 대거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되는 유물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바로 경주 괴릉의 서역인 석상이죠. 경주 괴릉은요, 괴릉은 원성왕의 무덤으로 좀 추정이 돼요. 이 괴릉에 무인 석상이 있는데, 그 무인 석상의 모습을 보면요, 뭔가 좀 체구도 건장하고, 특히 코가 굉장히 매부리 코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한국인 같지는 않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보니까 아라비아 사람 같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유추를 할 뿐이에요. 그 외 고구려 때에도 이제
각저총에 있는 그 씨름도 보면은 메브리코를 하고 있는 그런 서역인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서역의 아프라시아부 궁전에 가면은 고구려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그 벽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울산왕이 와가지고 통일신라와 교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다. 무인석상이니까 뭔가 좀 이제 군인으로 활동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말은 그만큼 아라비아와 신라의 교역이 굉장히 활발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근거 자료를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주 계룡의 서역인 석상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쪽이에요. 발해 경제생활을 놓고 보면은 수치제도는 통일신라와 마찬가지로 조세 곡물 부역을 징수를 했습니다. 뭐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기 힘든 게 신라도 그렇고 발해도 그렇고 둘 다 당의 그런 제도와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당이 그때 당시 세금 제도가 뭐였냐면은 조용조 바로 이 토지를 통한 조세, 그리고 특산물, 곡물, 그리고 군역 이런 체제였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그때 당시에 전반적인 트렌드였기 때문에 뭐 발해가 됐던 신라가 됐던 둘 다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걷었고요. 자, 농업을 놓고 보면은 밭농사가 중심이에요. 왜냐면 이제 발해가 있는 그 위치, 지형적인 위치를 보면은 옛날 고구려의 땅, 그리고 옛날 부여의 땅, 그 위치에 있죠. 물론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벼농사가 가능한 지역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은요, 주로 밭농사를 핵심적으로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여와 마찬가지로 목축과 수렵이 상당히 발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피, 녹용, 사양, 말, 그 중에서도 말. 바로 부여, 솔빈부의 말이 굉장히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수공업을 놓고 보면은 금속 가공업으로 뭐 철, 구리, 금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직물업으로는 삼배, 명주, 비단 이런 게 있었고, 중요한 게 도자기업입니다. 이 도자기업에서 삼체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자기라는 것은요, 도기와 자기의 합성어죠. 그죠? 도기는 토기를 말하는 거고, 이 토기는 옛날에 우리나라 민무늬 토기, 비살무늬 토기 이 시절부터 쭉 있었던 거예요. 가야 토기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토기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문제는 자기예요. 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누구만 갖고 있었냐면은 중국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자기 기술이 유입됐던 것이 언제였냐면 바로 발해 때하고 나중에 고려 때 자기 기술이 유입되면서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인 상감청자가 나오게 되죠. 그럼 발해 때 이 자기 기술을 당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당의 대표적인 도자기인 당삼체를 본따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바로 삼체병이라고 불리는 이런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발해는 이 도자기업으로 주로 삼체병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이죠. 상업은 수도, 상경, 용천부 등 대도시와 교통, 요충지에 시장이 설치되는 방식으로 번영을 하게 되고요. 무역을 놓고 보면은 발해관이라는 것이 설치됐는데, 발해관은 저희가 전전 시간 그 발해 파트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발해 무왕 때는 당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문왕 때 당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산동반도 등주에 여기에다가 발해 사신들이 머물던 숙소인 발해관을 설치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교역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습니다. 발해는 기본적으로 신라를 초반에는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일본과의 교역 루트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도 나중에 가면 다시 또 교역을 하게 돼요. 발해 문왕 때부터 신라와 교역을 하게 됐는데, 뭐 상경, 동경, 남경, 경주를 연결하는, 지금으로 치면 이 동해안고속도로 그 라인이죠. 여기를 연결하는 무역로가 형성이 되면서 발해가 나중에는 당, 일본, 신라와 계속해서 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교역 내용을 보면요, 수출품은 자신들이 자신 있는 제품 뭡니까? 모피, 토산물, 불상, 자기. 여기서 자기는 삼체병이죠. 그리고 솔빈부의 말, 아까 설명드렸던 그 말도 주요 수출품이었고, 수입품으로는 비단, 책, 그 다음에 귀족 수요품, 이런 것들이 주로 수요품으로 됩니다. 즉, 통일신라가 됐던 발해가 됐던지 간에 사실 수입품은요, 주로 뭐냐면은 사치품이에요. 주로 사치품을 수입을 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 정리 한번 해볼게요. 통일신라의 귀족은
사치품과 금입택 등을 향유했다. 대표적인 금입택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김유신의 저택이 있었다고 그랬죠. 발해에는 부부 합정묘가 많다. 발해는요, 일부 일처제 사회였고 여성의 지위가 생각보다 높았다고 그랬어요. 통일신라의 역은 16세부터 60세 미만까지 남성이 부담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16세입니다. 삼국시대에는 15세였지만 통일신라 시대에는 16세가 기준이었다. 통일신라의 수치체제의 근거자료로 민정문서를 작성했다. 근데 이 민정문서가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서원경, 청주 여기밖에 알 수가 없다. 그게 좀 이제 아쉽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는 기존의 동시, 이미 예전에 동시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서시와 남시를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이 상업을 감독하는 요즘의 금감원에 해당하는 그 기구가 동시전이고, 동시전은 지증왕 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동시가 지증왕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동시전이 지증왕 때입니다. 아까 잠깐 잘못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당에 진출한 신라인의 거주구는 신라방이다. 이거 말고도 또 뭐 있냐면은 신라관, 신라소, 신라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라인 전용 숙소, 신라관, 그리고 신라인을 담당하는 관청, 신라소, 그리고 신라인들의 전용 사찰, 신라원인데 대표적인 신라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적산 법화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신라와의 교역을 위해 통역기관인 여거소를 설치했다. 그리고 통일신라는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로 남해 무역권을 장악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은 울산항이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참고로 고려시대에도 국제무역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병란도, 예성강하고 병란도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고려시대가 병란도고 통일신라 시대는 울산항입니다. 조선시대는 국제무역항이라고 할 만한 건 좀 그런데 주로 이제 외국하고 교류했던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부산 외관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경주 괴릉의 무인석을 통해서 서역인과 교육했으면 할 수 있다. 이 무인석을 보니까 뭐 체구도 좋고 메모리코에다가 뭔가 좀 이제 특이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서역인의 상인데 이걸 통해서 그만큼 서역인과 통일신라가 많이 교역을 한 거 아니냐 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고요. 발해는 밭농사를 중심으로 목축업이 발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주력 수출 상품이었냐면은 바로 솔빈부의 말, 그게 주력 수출 상품이었습니다. 발해의 도자기는 당의 당삼체를 본따서 만든 삼체병입니다. 그리고 발해관은 당에 파견된 발해 사신들이 머물던 숙소인데 언제 만들어졌냐? 바로 발해 문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발해는 신라도 일본도를 통해 신라 일본과 교역을 하였다. 까지 이렇게 핵심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력 향상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니까 뭔가 문서가 나왔네요. 자, 이 문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 점촌을 조사해 보았는데 지형은 산과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뭐 여기까지는 이제 지형에 대한 이야기고, 자, 민호는 11호가 된다. 이 가운데 중하가 4호, 하상이 2호, 하하가 5호이다. 마을의 모든 사람을 합하면 147명이며, 자, 보면요. 인구의 총수를 어떻게 나눴냐면은 가호별로, 그것도 가호를 등급으로 나눴어요. 자, 등급을 나눴는데 가만 보니까 중하, 하상, 하하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보니까 9단계로 나눈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인구를 가호별로 9단계로 나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인구를 다시 한번 구분을 하는데 이번에는 남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남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여자는 또 따로 구분을 했다는 건데 일단 성별로 나눈 다음에 보시면요. 노비 1명을 포함한 정이 29명. 일단 정이란 게 나왔죠. 조자는 7명. 그리고 추자는 12명. 그리고 소자는 10명. 그 다음에 3년간 태어난 소자는 5명. 그리고 제공이 1명이다. 지금 보니까 용어가 정, 조자, 그 다음에 추자, 소자, 제공 이렇게 5가지가 나왔죠. 남녀로 나눈 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인구를 구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홍이라고 해가지고 70세 이상 노인까지 총 몇 개로 나눴냐면 6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인구를 남여로 남자와
여자로 나눈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연령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자를 나눈 게 나오네요. 노비 5명을 포함한 정녀 42명. 자, 이렇게 해서 남녀로 또 나눈 다음에 거기서 연령대로 구분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말은 22마리에 3마리가, 소는 17마리에 5마리가 보태어졌다. 지금 보니까 가축수도 나오고 있어요. 또 뭐 더 나오냐면은 노는 102개월 정도인데 관모답 4개월, 내시정답 4개월, 촌민이 받은 것은 94개월이며 그 가운데 19개월은 촌주가 받았다. 보니까 토지가 나오네요. 그리고 촌주한테도 뭘 줬다? 바로 토지를 줬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촌주가 뭔가 일을 해주는 대가로 토지를 받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잣나무 나오고 이런 나무 몇 그루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는데 유실수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서 뭘까요?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그죠? 바로 통일신라 시대의 수치체제의 근거 자료가 되었던 민정문서죠. 자, 그러면 이게 민정문서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 민정문서에 대해서 한번 잘못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촌주가 3년 단위로 작성하였다. 맞죠? 그죠? 3년 단위로 작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로 나름의 이제 토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2번, 일본 도다이사 정차원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서 발견했다고 그랬죠. 맞고. 3번, 이 문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원경이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시대 통갈 문제로 많이 출제돼요. 중원경은 충주고요. 여기가 아니라 어디냐면은 바로 서원경, 청주에서 관련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잘못된 것은 3번이죠. 물론 뭐 중원경도 민정문서가 작성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까지 공개되거나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원경이 관련된 민정문서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6등급 구분했죠. 그 다음에 호구는 가구별 인구수에 따라서 9등급으로 이렇게 구분했다.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번에서 잘못된 것은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지도와 같이 국제교역이 일어났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 이 완도예요. 완도를 중심으로 당의 등주, 그 다음에 명주, 그리고 일본의 하카타, 그리고 신라 수도인 금성, 그뿐만 아니라 당항성, 사비성, 요 일대를 전부 연결을 하고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울산이 있어요. 국제항구로 울산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다음 지도와 같이 국제교역이 일어났던 시기, 결국 통일신라 발해가 자리 잡고 있고 장보고가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신라 하대 시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과연 이 시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희종. 당시 병란도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방문하는 국제항이었을 거야. 아라비아 상인들이 방문하는 국제항이 있긴 있었는데 통일신라의 국제항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병란도가 아니라 울산항이라고 그랬죠. 그죠? 병란도는 어디의 국제항? 바로 고려시대 국제항이었죠. 통일신라의 국제항은 바로 울산이었고요. 울산의 이 국제항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뭐냐면은 바로 경주 괴릉, 원서왕의 무덤으로 추정된다고 그랬어요. 그 괴릉에 서역인으로 여겨지는 무인석상이 있다. 이걸 통해서 울산항에서 굉장히 서역인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잘못된 건 바로 나왔습니다. 1번. 2번의 상역, 경주 괴릉에는 서역인의 모습을 한 무인석상이 있어. 맞죠? 3번 주영, 완도에는 장보고가 청의진을 설치했어. 맞죠? 4번 명도, 당의 등주에는 신라방이 설치됐어.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등주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 소방관원, 요게 설치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 운주. 당시 신라 귀족들은 사치품과 금입택, 대표적인 금입택은 바로 김유신의 저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향유하였어. 자, 요걸 놓고 봤을 때 잘못된 말을 한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의 무엇이 북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남북국이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죠. 그죠?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신라.
자, 그러면서 여기에는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저 대신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의 땅이다. 이 글의 내용은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선시대의 실학자였던 유득공이 저술한 발해고에 나오는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 책의 내용에서 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바로 남북국. 이 용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요, 대시의 간은 뭐 볼 것도 없죠. 그죠? 이거는 발해죠. 그럼 발해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걸 골라보겠습니다. 1번. 지배층은 고구려계이며 말갈족은 지방의 촌락을 장악했다. 맞죠? 그죠? 말갈족이라고 해서 무슨 뭐 노비처럼 산 게 아니라 지방 촌락의 수령은 주로 말갈족이 맡았고, 또 말갈족 중에서는 일부 지배층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했어요. 2번. 목축과 수렵이 발달하여 모피, 말, 녹용 등을 수출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 말은 솔빈부의 말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3번. 산동반도 등주에 발해관을 설치하였다. 그죠? 발해 사신들의 숙소인데 이거 언제 설치했다? 발해 문왕 때 설치했다. 무왕 때는 오히려 수군을 동원해서 등주를 갖다 공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문왕 때 당과 교류 관계를 설정을 하면서 여기에 발해관이 설치가 되죠. 4번. 밭농사가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행해졌다. 맞죠? 대부분이 밭농사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실시됐는데 부여와 마찬가지로 이 농사뿐만 아니라 목축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다고 그랬어요. 5번. 도자기업이 발달하여 상감청자를 제작하였다. 여기까지는 말이 맞는데, 그죠? 상감청자가 아니라 당의 당삼채를 본따서 만든 삼채병이 발해의 주력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감청자는 어느 나라 거라고 그랬죠? 요거는 바로 고려시대의 도자기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3번의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강 남북국 시대의 사회와 경제 파트를 한번 다 다뤄봤습니다. 이제 사회, 경제 다 다뤘으니까 다음번에 뭘로 넘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문화 쪽으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하고 오셔야 돼요. 어떤 준비해야 되냐? 마음의 준비. 왜? 삼국 시대의 문화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문화재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제는요, 문화 파트 넘어가면은 사상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교 사상, 나중엔 또 유교 사상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또 뭐 이제 천주교나 동학 사상도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문화에 대해서 다룰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와 관련된 사상 이야기를 좀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점 잘 참작해서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